지금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 이용수 할머니 비례대표를 배려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1차에서 탈락했다 그래요. 지금 이 문제가 왜 이런 얘기에 논란이 되냐면은 윤미향 당선자가 국회의원이 된 것에 대한 이용수 할머님의 심기 불편함. 사실 내가 이 피해자 대표로서 정치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윤미향이 말리더니 자기가 국회의원이었다. 이런 분노가 사실 있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이용수라는 할머님을 최근에 알았어요. 이런 분이 계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아마 일반인 분들의 상당수도 그러셨을 거예요. 이분이 김복동 할머님보다 유명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근데 이때 당시에 국회의원을 이제 뭐 비례대표를 신청을 했다 해서 만약에 이분이 국회의원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이분은 어떻게 보면 얼굴마담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지금 대응을 하시거나 기자회견을 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분은 어떤 지식적으로나 어떤 건 모르겠으나 어떤 법을 대하거나 행정적인 경험을 해보진 못한 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법안을 통과를 시키거나 주변 사람들을 설득을 하거나 어떤 이권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 역할에서는 적합했을까라는 의심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는 그때 2012년만 해도 이런 분이 비례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공감을 많이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상대적으로 윤미향 대표에 비해서. 지금은 윤미향 대표도 본인도 아마 최근까지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나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윤미향 대표도 이제 나왔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걸 또 그런 부분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시민당에서도 받아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이제 그때 공관위원장이 안병욱 씨인데, 그 당시에 비례대표 후보에 282명이 등록했대요. 1차 서류 심사 통해서 65명으로 압축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대협이 이용수 할머니를 배제시켜달라고 요청했느냐. 그런 적은 없다. 그러니까 서류 심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고려될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연령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활동적으로 해야 되는 연령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미 80대 중반이셨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 282명 중에 65명 나름대로 압축해서 또 그걸 또 뭐 당원이라든지 중앙위원 투표 등을 통해 가지고 또 압축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마치 이제 여론 뉘앙스가 있잖아요. 정대협 쪽에서는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의원 되는 것을 반대하고 다르게 말하면 방해했다, 이런 그 심정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적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이 사태를 가장 간단히 지금 정리하면, 지금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은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기여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나갈 때는 주변에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고, 또 그 녹취에 따르면은 국회의원 안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표한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윤미향 대표가 국회의원 돼서 이 문제를 좀 공적으로 해결해 보겠다, 그런 구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약간 서로 특히 이용수 할머님이 약간 본인이 국회의원 갔을 때 응원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때부터 좀 앙금이 쌓여 있구나, 그런 시각을 좀 많이 갖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아까 김복동 할머니에 비해서 좀 유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화 I Can Speak가 아마 이분을 소재로 했던 영화 같습니다. 저는 본 적은 없는데, 나문희 배우가 주연했던. 그래서 그 이후에 본인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상징적인 존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대협에 관련돼서 모든 의사결정에는 내가 정점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나를 지금 배제한 채로 너희들 멋대로 결정했냐,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 지금 상황 전개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도요, 이용수 할머니가 김현정의 뉴스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배우? 내가 바보냐? 치매냐? 이렇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배우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어떤 배우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긴 한데 말하자면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나는 혼자였다. 뭐 구불구불 쓴 초안이 측근을 고친 정도였다. 뭐 이런 표현도 하셨고요. 김현정 씨가 왜 배우가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하냐고 여쭤봤더니 김현정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할머니의 언어가 아니다. 우리 대부분 이건 그러니까 행정에 밝은 사람이나 법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단어가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길 배우는 무슨 배우냐. 난 치매가 아니다. 100번 1000번 말해도 혼자였다. 그 말씀하시면서 수양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한테 보여주고 그 사람이 도와주기는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우란 표현 불편하시면요, 나는 각종 세력들의 이간질이 작용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녹아 있습니다. 네, 각종 세력이. 여기에 당시에 그 최용상 가자인권당 공동대표가 이 기자를 그러니까 모으는 작업을 했었잖아요. 첫 번째 그 기자회견할 때. 근데 가자인권당이 반전이 있더라고요. 가자인권당이 이 2020년 4월 3일 날 이제 어떤 출발을 알렸는데 4월 3일이면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등 해가지고 한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될 때인데 깜짝 놀란 게 처음에 기자회견할 때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우리는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채 음지에서 신음하는 어르신들이 1,000원, 5,000원, 10,000원씩 모아 만든 정당이다. 반드시 21대 국회에 입성해서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국립 일제 피해자 재단법을 발의해 전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 및 구제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대협과 윤미향 씨의 반미 반일 운동을 강력히 저지함과 더불어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을 탄압했던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우롱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전국 23만 피해자들이 대여투쟁 및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최용상 씨 등을 위주로 해가지고. 간단히 말하면 이게 아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더불어시민당에서 공천 배제된 이후에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대협의 윤미향 씨의 반일 반미 운동을 강력히 저지함과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우롱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여투쟁 및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이게 이거 이제 소위 말하면 정대협과 위안부 문제와 그리고 정신대 문제와 요거를 분리시키면서 강력한 이간질이 들어갔다는 이 측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중에 이용수 할머니를 통해 가지고 우리 위안부 문제하고 정신대 문제하고 다른 건데 왜 정신대 용어를 썼느냐고 또 분노를 하시잖아요. 요거는 강력한 이간질이 지금 각종 여러 군데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생각 치밀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본은 지금 살판났다고 호재 잡았다고 일본 언론들이 지금 짓짓고 까부는 게 뭐냐면 애초에 성노예는 없었다. 위안부는 없었다라는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맞아 떨어지게도 할머니들이 우리는 그 단어가 싫었다. 처음부터 정대협 때부터 그 단어가 왜 싫었느냐? 너무 사실적이어서 싫었다. 그래서 위안부라는 단어로 이거는 위안부라는 단어는 핵심에 접근하지도 못하는 단어입니다. 적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단어? 뭘 어떻게 위안했는데요? 참도 위안했습니다. 위안부라는 단어로 뭉뚱그렸어요. 사실은 그때 핀셋처럼 정확한 국제 사회에서 쓰는 섹스 슬레이버리, 밀리터리 섹스 슬레이브? 를 사용했어야 맞는데 아픕니다. 맞아요. 할머니들한테 그 단어가 얼마나 후벼 파는 단어였겠습니까? 그냥 대충 타협해가지고 차선책으로 위안부다라고까지. 그러면 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정신대는 일단 강제 노역이 들어가는 몸으로 하는 강제 징용과 노동의 개념이고요. 위안부는 한마디로 성노예. 그게 정확한 표현인데요. 할머니들이 마치 그 단어에 치를 떠는 사이에 일본은 거봐라. 지금 아주
네. 다음 플레이스. 아, 네. 나 순하게 살으려고 했는데 예. 지금 계속 이거 보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리 네. 한번 해보자고요. 90년대 초반에 그 위안부 문제가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90년대 초반이면 30년 전 이야기인 거죠. 그게 이제 정대협의 출발이랑 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위안부로 끌려간다고 알고 끌려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작은 정신대라고 하는 정신대에 끌려간다. 그러니까 일종의 노역 같은 건데 돈 벌러 가는 노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월급도 주는 노역. 그 정신대로 끌고 가서 그 정신대라고 하는 곳에서 위안부 쪽으로 이렇게 속여서 끌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이 정신대라는 용어로 출발했던 혼재된 개념이 계속 지금까지 쓰였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정신대와 위안부와 성노예 이게 혼재되는 개념에 사실은 이 용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용어에 집착을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용어를 우리는 정신대가 아닌데 왜 정신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이런 표현들이 결국에는 뭐랄까 이게 이간질 세력들에 의해서 봐라 아까 말한 최영상이 그런 거잖아요. 정대협의 또는 윤미향 씨의 반미 반일 운동을 강력히 지지함과 더불어 뭐 문재인 정부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 이야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정신대라는 표현은 이게 혼재돼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에 와서 이게 분리하는 뭐 이런 디테일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 용어 설명을 좀 할까요? 네. 이게 필요하면은 네, 여기 하세요. 듣는 분들 좀 그 혼동되실까봐.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도 이게 정신대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신근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의 약자인데 저희 어릴 때는 정신대가 곧 위안부 할머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역사적으로 알고 보니 정신대는 어린 예를 들어서 소녀들을 그 전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 같은 곳에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몇 명을 또 차출, 그러니까 군대에서 쓰는 차출 같은 걸 해서 위안부로 또 팔아 넘기죠. 이 그 정신대로 처음에 이제 데려갔다. 그러니까 명분은 너 돈 벌 수 있어. 하지만 막상 가보면 많은 분들이 위안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근데 나중에 이제 사회운동이 좀 활성화되면서 이용수 할머니 얘기는 뭐냐면 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혼재해서 지금 썼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기만당한 것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지금의 개념에서는 그 용어를 분류해야 되지만 그 당시 초기에는 이 그 위안부에 관련된 활동 초기에는 두 개 용어가 혼재됐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지금 구분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가자 인권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이 정당은 원래는 NGO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정부 기구로서 시민 사회 운동을 하던 곳인데 정치권에 들어오기 위한 시도는 가장 최근에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걸 내세웠냐면은 인권주의 정당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인권주의 정당이고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의 인권을 위한 정당으로 출발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요즘 와서는 이 정당이 얘기하는 인권이 뭐냐면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극우적 스탠스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을 얘기하지만 그 인권이 국민들 위한 소외된 소수를 위한 인권이냐 아니면은 극우적 시각을 가진 인권이냐. 근데 여기선 지금 보니까 일본과의 문화적 교류 그리고 지일적 태도 그러면서 일본과의 평화적 관계 그러니까 이건 저는 지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지향은 언제 돼야 되냐면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 그리고 그렇죠.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후에 지향해야 될 건데 그 전에 먼저 그러니까 선우가 바뀐 태도를 보니 이거는 친일 그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 이 성노예라고 하는 것이 갖는 위치는 굉장히 상징적인 걸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한 이간질, 그러니까 배우라는 표현보다는 이간질이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최용상이나 뭐 가자 뭐 이런 당들이 개입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이렇게 이거 잘못된 거죠. 기자회견을 주선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할머니한테 기자회견 해드릴게요 합니까?
서로 간에 교감이 된 상태에서 적당하게 이간질이 들어간 상태에서 맞다 이렇게 되는 데다가 그게 출발로 했다고 치면은 민주당을 공격하는 중요 호재가 되니까 미래통합당 등이 또 개입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간질이 들어옵니다. 일부 또 이상한 진보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각종 상황이 얼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안부 운동에 있어서 정대협이나 윤미향 또는 뭐 민주당 등에 있던 이 우리들끼리 어떤 견고한 연대가 이용수 할머니를 통해 가지고 이간질을 통해서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용어가 적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배우라는 표현도 쓰는 것이고요. 저는 이간질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요거는 그렇다고 보고 나는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한상진 씨라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상진 교수. 네. 이 양반이 쉽게 표현하면 요즘에 안철수의 현재 멘토예요. 이분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진보가 이용수 할머니까지 공격하는 충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게 조선일보의 논조 같은 이 말이 거거든요. 왜 안 나오나 했다니까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이용수 할머니는 우리 방송도 공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 거지. 할머니 이 부분은 팩트가 틀리셨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은 위안부 관련한 이런 운동들이 퇴색됩니다. 할머니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비판 또는 반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게 할머니까지 공격한다는 형태로 지금 다른 언론들 아까 그 뭐 우리 전 방송에 지금 곽상동한테 고소당할 상황에 있다는 그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보면 진보들이 할머니를 공격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반론이 맞다고 보는 게 맞죠. 할머니의 그런 운동을 폄하한 적이 없고요. 할머니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잘못된 팩트 등에 대해서는 반론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격이라는 용어를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동안 할머니라는 그 이용수 할머님의 어떤 정체성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 감히 욕을 하거나 어떤 심한 소리를 못했던 단계였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2차 회견 이후에 이제 느껴지는 것들은 정말 이 할머님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동안 활동을 하셨나?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온전한 마음이셨던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늘어난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그렇지만 대놓고 뭐 말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할머님께 한 할머님의 반도 못 사는 어떤 어리석은 인물일지 모르지만 감히 이제 조언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할머님께서 이제 유명당 승자한테 요구했던 게 이제 해결하고 가라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아마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해라라고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이용수 할머님은 어찌저찌했건 전 국민의 어떤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셨고 할머님의 말씀이 파워가 생긴 상황이기도 해요. 이 순간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인의 분노와 화를 표출하거나 윤미향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으신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거를 본인이 어떻게 하면 해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떻게 갔으면은 오히려 우리들한테 위안이 되고 좋은 활동이다라고 국민들한테 정확한 오히려 가이드를 주시는 게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진정한 위안부 문제 해결입니다라는 거를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를 더 지지하고 어떤 다른 문제와 더불어서 할머님을 더 지지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력이 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할머님께서는 지금에서는 화가 나신 거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 화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여러 사람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할머님이 지금의 할머님 말씀을 전 국민이 귀 기울이고 있는 상태이니 예. 할머님이 진정으로 원하고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 말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상진 교수의 말이요. 다음의 말이 조중동하고 똑같습니다. 여당과 일부 진보 시민 단체들은 특정인,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 말하는 거예요. 특정인 사수에 몰두했고 일부 인사들은 친일 반미 프레임을 짠 뒤 이용수 할머니까지 공격했다. 국가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를 껴안는 것이 진보의 가치인데 오히려 특정인이나 집단의 권력을 지키고자 피해자를 폭력의 틈바구니에 내던진 꼴이다. 충격적일 정도로 비정상적인 행태다. 그러면 이게 얼핏 들으면 이 상황이나 어떤 그 구조랄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맞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 좀 정확히 말하면은
이용수 할머니를 이용해서 지금 사실은 위안부 관련한 운동들이 퇴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팩트가 그러니까 이간질에 의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잘못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위안부 운동을 퇴색시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폭력의 틈바구니에 내던져진 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젊을 때 이 한상진 교수님 그리고 한완상 교수님이 서울대 그 사회학과의 가장 그 민중 이론에 관련된 논쟁 그 거대한 논쟁을 했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분들의 텍스트를 가지고서 그 공부했었던 사람으로서 시대가 바뀌면서 근데 그 한상진 교수님이 지금 맨 마지막에 한 얘기가 민주당에 대한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학자의 포지션으로 계속 있었다면 저는 이 얘기가 유효할 수 있는데 정치권에 너무 발을 깊게 담그셨습니다. 이분은 계속 실패하는 포지션으로. 그래서 특히 그 안철수의 정치적 멘토가 됨으로써 이미 좀 실패한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타까움이 크고요. 변색이 됐죠, 많이. 그다음에 이제 한한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젊을 때 그렇게 존경을 많이 받았었는데 김영삼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실망했었어요. 한한상 저분이 결국은 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통일부 장관에 갔구나. 하지만 그분의 진정성은 통일부 장관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진보 정권의 그 브레인이 됨으로써 나중에 진정성을 오히려 평가받은 사람이고 한상진 교수는 그 반대 길을 가는 것 같아서 예.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차피 윤미향 그 당선자가요 내일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밝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사퇴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사퇴하는 순간 뒤죽박죽돼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상황이 되면은 저는 내일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해명이랄까 이게 될 거라고 보고 사실 이런 해명은요 끝이 없어요. 또 해명하면 해명에 관련한 또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 또 다른 보도 쏟아내기 이게 있어서 한번 이런 상황에 딱 걸리기 시작하면요 인생 자체가 괴로워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여기 한상진의 뭐 폭력의 틈바구니에 내던진 꼴은 사실 이용수 할머니라기보다는 윤미향 당선자에 가깝죠. 그 상황은. 알겠습니다.